대법원이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사랑의 교회 측은 강력히 반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취업 등 불평등 요소 방지를 법으로 제도화해 모든 국민들이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성희롱 관련 판결은 온전히 피해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미투 운동 재판 결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목사의 자격 여부가 세상 법정에 오르고 미국의 유명 교회 목회자는 미투 운동에 거론돼 조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시간이 가면 가려지겠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착잡하기만 합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처럼 그 온전함에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랜 기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오정현 목사가 최근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랑의 교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리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소속 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등 미국 장로교에서 활동하던 오 목사가 국내 목회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가입하면서 진행된 절차가 교단 헌법에 적합했는지의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 편입을 한 것인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인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다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교단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것이 돼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오 목사는 후임 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 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총신대가 지난 2016년 8월에 편목 편입 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사랑의 교회. 뒤이어 진행될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심리 과정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이어서 그 밖에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 YWCA 연합회가 한국 여성지도자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에게 대상을, 서지연 검사에게 젊은 지도자상을 각각 수여했습니다. YWCA는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곽배희 소장이 법률구조 활동을 통한 여성 권익 향상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와 한국시티은행이 지난 2003년부터 협업으로 진행해온 여성 지도자상은 YWCA 지도자로서 여성 인권 확립을 위해 힘써온 박에스더 선생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습니다.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됐습니다. 지난 17일 부산 창대교회에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란 주제로 열린 예장통합 부산동노회 제76회 정기노회에서 노회원들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김태영 목사를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로 추대했습니다.
김 목사는 부족한 자가 부총회장 후보가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한국교회 연합의 촉매제가 돼 교단의 미래를 위한 혁신의 숲을 이루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장애인 주간을 따로 마련해서 예배를 드리는 곳들도 많이 있는데요. 사실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인식 개선이라는 점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독일 미랄 선교단 이명선 선교사님 전화 연결해서 독일의 장애인 인식에 관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먼저 독일에서는 장애인 생활 체육이 활성화돼 있어서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데 장애인 생활 체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체육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재활, 취미, 그리고 질병 예방 및 건강 개선, 성과 위주의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취미나 질병 예방 및 건강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거를 그런 체육을 생활 체육이라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장애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제공되어도 장애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장애인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누리기에 불편한 부분들을 지원해야겠죠. 생활체육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참 중요한 내용이고 커다란 의미가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운동 자체가 주는 그 활력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건 바로 운동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언어요. 사회 참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네. 사회 참여적인 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군요. 독일은 장애인 스포츠뿐 아니라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법치주의와 장애인 인권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사실 바로 장애인입니다. 나치 시대에 장애인들이 이 땅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무참하게 생매장 당하고 학살당하면서 앞으로 이런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이죠. 인권의 개념은 시대와 나라와 사회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독일이 성숙해진 부분들이 있겠죠. 장애인 인권이 발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에 따라 적용되는 현상이겠죠. 그리고 기독교 문화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라인 만큼 그 참사랑, 참공의에 근거한 이웃사랑이 사회에 그리고 각자 몸에 깊이 배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독일의 경우 장애인 취업도 매우 보편적인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인식이 가능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독일 여기서도 사실 문제가 참 많아요. 장애인들의 모든 요구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독일은 모든 일에 있어서 정신이 분명하고 그 분명한 정신에 따라 목적 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뭘 하나 받아들일 때 신중하게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법이나 규정에 대해서는 모두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들도 취업이 가능한 것이죠. 장애인이 사회에서 소외되지도 않고 배제되지도 않고 그리고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뤄진 사회에 억지로 통합시키지도 않고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장애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사회 안에서도 그렇게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장애, 비장애 구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교사님 말씀대로 인격체로 대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 가해자나 일반인의 시각보다 피해자를 먼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이 성희롱 교수의 복직 판결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내는데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성범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보신 대로 대법원에서 근본에 아주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어느 대학교 교수가 학생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이제 수업 중에 백허그를 하고 그리고 또 MT에 가서는 여학생의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이런 성희롱이 한 14건 정도가 있어서 네. 결국 그 교수는 해임됐습니다. 네. 이제 해임된 데 대해서 이제 그 교수는 해임 취소 소송을 해서 1심에서는 성희롱이 있다고 보아서 해임이 정당하다는 이런 판결을 선고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심에서는 수업 중에 백허그를 했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또 피해자가 교수에 대한 익명평가에서 결국 그 피해 사실을 얘기한 사실이 없고 또 그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증언을 하면서 자기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 증언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성희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어렵다. 그래서 해임 취소는 부당하다고 해서 복직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대법원에 가서는 성희롱이 있다고 판단돼서 결국 해임 그런 처분이 정당하다고 해서 2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근본에 그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제 뒤집혔다는 건데 네. 근본에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의미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동안 이제 그 법원의 판결은 이 가해자 중심에서 있는데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이제 바뀌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희롱 소송에 있어서는 그 심리 기준과 증거 판단의 기준을 피해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피해자는 2차 피해의 우려 때문에 피해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진술을 섣불리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지 않았다는 점 가지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피해자 중심의 판결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럼 뭐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건지. 이제 성희롱에는 이제 구성 요건이 있죠. 이 성희롱의 구성 요건은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성희롱 어떤 행동이 성희롱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행동이 주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그 피해자한테 어떤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는지 여부가 주관적 요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도 그 정도 행동이라면 성희롱이라고 본다.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거라고 본다라는 객관적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주관적 요건으로 성희롱을 판단하면 예민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성희롱이 되고 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성희롱이 되지 않는 이런 문제 때문에 맞습니다. 객관적 요건이 꼭 필요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에서는 이 객관적 요건을 굉장히 완화했습니다. 가령 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그 정도 행동이라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는 그런 객관적 구성 요건을 사회 일반인의 눈높이가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피해자에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2차 피해의 우려 때문에 실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함부로 섣불리 배척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판단하게 되니까 주관적 요건 플러스 객관적 요건이 주관적 요건에 유사한 그런 요건이 돼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 쉽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의 판결 요지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매우 당연한 것이 이제서야 이제 제대로 판결이 됐다. 뭐 이런 관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피해자가 정말 그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하다면 그것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농담이나 이런 것들이 뭐 성희롱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제 피해자가 불쾌했다면 뭐 성희롱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피해자가 불쾌했다는 것만 가지고 성희롱이 되는 건 아니죠. 여기도 객관적 요건이 있는데 이 객관적 요건이 사회 일반인의 그 평균인 시각이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일반 눈높이예요. 그러니까 성희롱이 인정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편하게 하는 농담일 수도 있고 또 분위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어떤 음담패설이라서 그냥 웃고 넘어간 그러니까 농담으로 웃고 즐기자고 한 농담이 나중에 성희롱이라고 문제를 삼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대등하지 않은 권력 구조를 이해하고 피해자의 시선에서 성희롱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 이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시대 정신에 맞춰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웃고 즐기는 농담이라고 또 뭐 그냥 음담패설이라고 잘못 얘기하다가는 징계 사유가 돼서 본인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법조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환영하는 분위기가 맞죠? 그 여성 변호사회에서 예, 이번 예. 대법원 판결은 그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양성 평등적 시각에서 어떤 성희롱의 기준점을 제시하는 그런 획기적인 판결이다 하고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일반 법조계에서도 실제적으로 대체적으로 이 판결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또 이 아주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중심 사회에서 결국은 이런 데 물들어 있던 많은 기성세대들은 이 판결을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게 객관적으로 성희롱이 아닌데 이거를 여성들 입장, 특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성희롱이라고 하면 그냥 성희롱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간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윤활유를 역할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얘기조차도 성희롱이 되면 성희롱의 확대 범위가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우려도 일부 있기는 좀 있습니다. 경직될 수도 있다. 그렇죠. 이제 사회가 많이 경직되겠죠. 그렇군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미투 운동의 방향이 조금은 이제 왜곡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이런 판결이 많은 또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앞으로 안희정 씨나 이윤택 씨 같은 경우에 판결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이제 이 성희롱에 대한 그 이번 대법원 판결은 네. 미투 판결에 대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라는 것이 이번 대법원 판결의 그렇죠. 요지이기 때문에 네. 그냥 이제 부하 직원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하는 그 농담도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미투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상당히 인정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사실 우리가 창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 그 햇볕에 이제 비추어진 미세먼지도 사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어두운 곳에서는 큰 장애물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재해 문제가 그럴 텐데 사실은 보이는 재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의 죄는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본에 이제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에 관해 우리가 좀 더 민감해야 한다, 예민하게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판결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죄와는 피 흘려 싸우기까지 이겨야 한다 하신 그 말씀처럼 좀 더 깨어 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계속해서 스스로를 좀 이렇게 발전시켜가는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그 마태복음 18장 7절에 네. 세상에서는 죄 짓는 일이 항시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죄 짓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불행이 따른다. 이런 성경 말씀처럼 네. 죄는 반드시 벌이 따르죠. 그래서 죄와 벌이라는 것이 이제 따라다닙니다. 네. DK의 여신도 결국은 이제 천칭 저울을 들고 있는데 한쪽엔 죄의 무게, 한쪽엔 벌의 무게. 그래서 죄와 벌의 무게를 갖게 한다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죄는 반드시 벌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성희롱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런 행동도 이 과거에는 현재에는 그게 시대 정신이 바뀌어서 또 성인지 감수성이 민감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에 의하더라도 과거에는 성희롱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농담, 음담패설이 현재는 성희롱으로 판단돼서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인지 감수성을 더 민감하게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또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이런 잘못된 농담으로 실족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세리나 과부들, 낮은 자, 또 먹는 것과 마시기를 즐겨한다 이렇게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은 주님이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낮은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건데 근본의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 판결을 보면서 내 입장이 아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깊이 있게 한 번 더 생각하는 삶의 습관이 중요하고 또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지 않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 진지한 말. 그러면서도 사회 분위기, 가정, 마을 또 교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을까라는 서로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정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이 뇌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기억력 감퇴는 물론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다는데요. 자세를 자주 바꾸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 여러모로 꼭 필요하겠습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